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두 번째 시간, 바로 소방시설법의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행령 자체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강조 드린 부분만 발췌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암기를 하셔도 시험 점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해 드린 부분만 잘 적으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죠, 정의. 그때 무창층의 뜻이라고 나오는데, 자, 무창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무창층. 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창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상층 중 기준에 의한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그러한 층을 바로 무창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계구부의 면적이, 그러니까 계구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 창문 같은 거예요. 자, 계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합의 얼마? 30분의 1 이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그 층을 이제 무창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암기하실 건 뭐냐면 바로 요 30분의 1이라는 거. 30분의 1 요거를 암기해 주세요. 30분의 1.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면 그 층은 무창층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창층의 계구부의 기준이 나오죠. 이 기준에서는 수치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계구부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할게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의 길이가 최소 50cm가 돼야, 자, 이러한, 자, 보세요. 50cm. 자, 지름이 얼마? 지름이 50cm인 원이 이 계구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 50cm 이상이 돼야 돼요. 가로 세로가 전부 다. 그죠? 50cm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50cm를 기억을 해두세요. 50cm. 그 다음에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게 어떠한 하나의 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계구부예요. 계구부, 창문. 자, 그때 여기 바닥. 자, 여기 바닥으로부터 이 계구부의 밑부분, 여기까지의 높이가 바로 1.2m 이내라는 거예요. 여기가 1.2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구부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공터를 이용할 것. 그 다음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그래서 계구부에는 일반적으로 창살을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살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계구부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층. 자, 피난층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피난층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는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피난층. 그러니까 곧바로 직통으로 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이 그게 바로 피난층이에요. 피난층.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6조에 자, 소방용품 제외 대상이 쭉 나오죠? 자, 그거 다 암기하시기는 어려워요. 그죠? 어려우시니까 시험에 나왔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자, 첫 번째로 용품들을 다 암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용 소화약제. 그 다음에 가스 자동 소화장치용 소화약제. 그 다음 분말 자동 소화장치용 소화약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 다음에 유도표지. 그다음에 피난받줄,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함, 방수구, 안전매트 이런 식으로 소방용품에 제외되는 대상 꼭 암기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7조를 보시면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이 나오죠.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한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 세 번째,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 네 번째로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6번, 7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5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7조의 2를 보시면 이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는 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냐 그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 그 다음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이냐? 바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에요. 이 5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10조에 보시면, 자, 여기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조치 명령 미희행 사실 등의 공개. 자, 공개해 주는 건데 그 하나만 기억하세요. 매체로 공개하는 횟수는 몇 회? 바로 1회 이상만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1회 이상이라는 거. 매체 공개 횟수는 1회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11조에 보시면 이제 손실보상에서 나오죠. 손실보상.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자, 보시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바로 시가로 보상한다. 시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직접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이 시가죠. 그 시가로 보상하는데 그 보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보상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12조에 보시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나오죠. 자, 밑에 쭉 내용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뭐 수련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뭐 수련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수치들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수치를 얼마 이상인지. 그 다음에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바로 20대 이상.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여기도 20대 이상. 시험에 잘 나와요. 20대 이상.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그리고 방송용 송수신탑. 이거 다 허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 바로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예요. 150제곱미터. 그런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150이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는 거. 그죠?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지하구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될 거예요. 그 7번부터는 밑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그렇게 뭐 그 암기를 꼭 안 하셔도 돼요. 이 7번부터는 1번부터 6번까지는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13조에 보시면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 왜 그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종류 중에서 건전지를 이용해서 쓰는 감지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단독경보용 감지기예요. 그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에는 반드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근데 아파트나 뭐 기숙사 같은 경우 제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뭐 필수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단독주택에는 반드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의 2를 보시면, 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내진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있어요. 딱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세요. 내진 설계에 따른 설비.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자, 17조를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가 나오죠. 여기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그 글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증축되는 경우. 그죠?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뭐한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뭐한다?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뭐한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 기존에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용도 변경되는 부분만 뭐한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구분해 주세요. 증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도 포함되지만 용도를 변경할 때는 뭐한다?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만 그거에 대해서만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19조에 보시면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밑에 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근린 생활 중에서 체력 단련장, 그다음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 및 촬영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는 이제 종교 시설도 들어가고, 자, 운동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수영장. 자, 운동 시설은 들어가는데 누구는 제외다? 수영장은 제외예요. 수영장은 제외다라는 거. 그다음에 의료 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이 해당이 되고, 네 번째로 노유자 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그다음에 뭐 다중 이용업의 영업장과 그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자,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말씀드린 거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20조에 보시면 이제 방염 대상 물품이 나오죠. 방염 대상, 그죠? 방염 대상 물품이 이제 나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첫 번째,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그러니까 블라인드도 포함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커튼류. 그다음에 카페트, 바닥에 까는 카페트. 그리고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근데 주의하실 거는, 자, 벽지는 되는데 어떤 벽지는 안 되냐? 바로 종이 벽지는 제외입니다. 종이 벽지는 제외 대상. 그다음에 전시용 합판, 섬유판, 그리고 무대용 합판 및 섬유판. 그다음에 안막, 그다음 무대막, 그리고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 방염 성능 기준이 나오는데 이 방염 성능 기준에서는 바로 이 수치. 자, 수치들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수치. 자, 여기 잔염 시간. 자, 잔염 시간이 뭐냐? 잔염 시간이, 자, 버너. 그죠? 버너에서 불꽃이 나오겠죠. 그죠?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제거를 했을 때부터, 자, 불꽃을 올리며, 자, 불꽃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잔염, 불꽃이 남아있다. 불꽃을 올리면서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 뭐다? 그게 잔염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염 성능 기준은 뭐다? 잔염 시간이 바로 20초 이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초 이내. 자, 그리고 잔염 시간과 좀 비교해서 잔진 시간, 뭐 잔진 시간도 되고 잔신 시간도 되는데, 이거는 잔진 시간은 뭐냐면, 자, 아까 잔염 시간 같은 경우는 불꽃을 올린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잔진 시간은 불꽃을 올리지 않고,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을 올리지 않냐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 잔진 시간인데, 그 잔진 시간의 기준이 바로 30초 이내라는 거예요. 다시, 잔염 시간은 20초 이내, 그리고 잔진 시간은 30초 이내. 잘 구분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탄화 길이. 타는 길이는 20cm 이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탄화 면적. 타는 면적은 50제곱cm 이내. 그 다음에 불꽃 접촉 횟수는 몇 회? 3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방염 성능의 기준. 이거 수치가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수치들을.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특급,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급만 보세요. 1급. 자, 시험에 1급만 나오기 때문에 1급만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자,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 제외되는 게 있는데 바로 동식물원과 지하구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지하구 같은 경우는 2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하구는 뭐다? 제외다라는 거. 자, 그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아파트는 제외다라는 거. 그리고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급만 조금 더 보세요. 나머지 특급이랑 2급은 안 보셔도 돼요. 특급이랑 2급은.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23조에 보시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안 보셔도 돼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안 보셔도 되고 1급과 2급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1급과 2급. 자, 그럼 1급 먼저 볼게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 자, 어떠한 사람들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가 있느냐. 자, 그때 이제 시험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그 몇 개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공하고, 자,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3년 이상 2급 또는 3급의 소방안전 관리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1급 자격.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 된 사람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서 7년. 자, 중요한 거예요. 7년. 이 숫자 정말 중요해요. 소방공무원으로서 몇 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1급.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보시면 첫 번째로 화재 진압 및 보조 업무를 1년 이상 경력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자체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원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경찰공무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한 사람.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2급에.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2급 소방관리자가 된다는 거죠. 예, 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24조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쭉 보시면 총 1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몇 가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의 일반 현황. 다음 두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진압 대책.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다음 다섯 번째,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방계획의 작성 및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을 누가 하냐?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25조에 보시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지하가, 그리고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인 복합 건축물.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에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26조에 보시면, 자,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데, 자,
소방교육과 훈련 실시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상시 근무 특정 소방 대상물. 어떠한 관리자가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교육과 훈련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주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도 소방교육과 훈련을 제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27조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응시 자격,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자, 지금 보시면 교재에 총 17가지 나오죠, 그죠? 이 17개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자,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3번에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시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 안 나고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방설비 기사를 땄다. 그럼 소방설비 기사를 딴 사람은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소방실무 경력이 있으면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을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30조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출제위원이 될 수 있냐? 바로 첫 번째로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다음에 소방위 또는 지방 소방위 이상의 소방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32조에서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알려줘야겠죠? 그 시험을 공고를 언제 하냐? 바로 시험 공고는 시행하는 날 90일 전에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90일 전에. 이 90일 전을 암기를 해두세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39조에 보시면 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인데 자, 여기서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방염 성능 검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거. 다시 방염 성능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별표부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할 내용들이 별표 1번. 자, 별표 1번은 소방시설의 종류. 자,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자, 소화설비입니다. 불을 끄는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보시면 이제 소화기구가 있죠. 소화기구. 그 다음에 간이소화용구.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었던 그러한 설비들이에요. 나머지 것도 한번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머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암기. 자, 그 다음에 경보설비. 자, 경보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설비가 되는 거죠. 자, 경보설비는 이게 전부 다 한 번씩 다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죠? 그다음 비상경보설비에는 이제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고, 그다음 시각경보기,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다음 비상방송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다음 통합감시시설, 그리고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그러니까 어떤 게 경보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다 경보설비예요. 경보설비. 아시겠죠? 경보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피난설비. 피난설비는 뭐예요? 불이 났을 때 피난하는 설비가 되겠죠. 그렇죠? 피난하는 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나 설비다. 그 종류에는 뭐가 있냐? 바로 피난기구에는 뭐 완강기와 그리고 공기안전 매트 이 정도. 그리고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 그죠? 열을 차단하는 방열복, 그리고 공기호흡기, 그리고 인공소생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도등. 자, 유도등은 이제 어두울 때, 그죠? 어두울 때 그 피난로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도등에는 피난 유도선과 뭐 유도 표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있다라는 거, 피난 설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안 나오고, 다섯 번째, 소화 활동 설비는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소화 활동 설비가 뭐냐? 바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가 바로 소화 활동 설비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소화 활동 설비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제연 설비, 그죠? 연기를 제거하는 제연 설비, 그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 그다음 연결 살수 설비,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이런 식으로 뭐 경보 설비, 그다음 피난 설비, 그리고 뭐 소화 활동 설비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를 보시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을 총 뭐 20몇 개, 20몇 개를 쭉 분류해가지고 나열한 건데, 여기도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또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근린생활시설이 나오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근데, 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면적을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리고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뭐 안마시술소, 뭐 의원, 뭐 기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용원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박물관과 동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거죠.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과 동식물원. 자, 그 다음에 6번째에 보시면 운수시설. 운수시설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바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나왔었어요. 오답으로.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7번째는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에는 이제 병원이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 병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한방병원, 뭐 요양병원,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의료시설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격리병원, 뭐 전염병원이나 마약진료소 같은 경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이 정신의료기관이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정신의료기관은 의료시설이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다, 의료시설에는. 자, 그 다음에 8번째, 교육연구시설. 자, 교육연구시설에는 이 교육과 관련된 게 많겠죠, 그죠? 교육과 관련된 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직업훈련소,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 연구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육연구시설. 자, 그 다음에 9번째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뭐야? 노는 그 좀 나이 많으신 분이지, 노는, 유는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관이 바로 노유자 시설이에요. 자, 어떠한 시설들이 있냐? 노인과 관련된 시설. 즉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 노유자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아동 복지 시설, 그리고 유치원. 자, 유치원은 되는데 병설 유치원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은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병설 유치원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러한 것들이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로서 결핵환자나 한센인 요양시설도 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노유자 시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에 보시면 업무시설. 자, 업무시설. 우리가 업무하는 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업무하는 시설인데,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것들이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무슨 시설?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실제 우리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 예,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경찰서, 뭐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뭐 마을회관, 뭐 변전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업무시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있는 것들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13번째. 자, 숙박시설. 자, 숙박시설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형 숙박시설과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고시원 이러한 것들이 숙박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숙박시설. 자, 다음 14번째. 위락시설. 자, 위락시설은 좀 즐기는 시설, 그죠? 사람들이 즐기는 시설이 되는 거죠. 위락시설에는 무도장이나 무도학원, 춘대죠. 그리고 카지노 영업소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위락시설이 돼요. 위락시설.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러한 것들이 위락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8번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뭐가 있냐?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항공기 경납고.
항공기 경납고 시험 잘 나와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항공기 경납고, 그리고 주차용 건축물,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장, 그리고 운전학원, 그다음 정비학원, 주차장, 이러한 것들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셔도 이제 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취업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째, 22번째는 방송통신시설에는 뭐가 있냐? 바로 방송국, 대표적으로 방송국과 그리고 전신전화국이 대표적인 방송통신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8번째 보시면 지하구. 자, 여기 지하구에서는 어떠한 수치, 자, 수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 지하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은 1.8m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지하구가 폭은 1.8m 이상, 그리고 높이는 2m 이상, 그리고 길이는 얼마다? 길이는 50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치를 기억하세요. 폭은 1.8m 이상, 높이는 2m 이상, 그리고 길이는 50m 이상이라는 거. 이 수치가 시험에 나와요. 자,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자, 여기는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과 기기가 나오는데, 먼저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뭐가 있냐? 바로 소화기 있죠. 소화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 소화기구와 그다음에 소화전, 그리고 송수구, 그다음에 소방 호스, 그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다음에 유수 제어 밸브, 이러한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설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경보 설비의 경보, 이제 경보를 알리는 거. 자, 바로 첫 번째 누전 경보기, 그리고 발신기, 그 다음에 감지기. 나머지도 다 있지만, 교재에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누전 경보기, 발신기, 감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자,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소화약제와 방염제라는 거. 소화약제와 방염제는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라는 거.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보시면, 자,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인데, 자, 이거는 계산 문제로 가끔 나와요. 계산 문제. 자, 보실게요. 자,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이에요.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 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숙박시설인데, 자, 숙박시설로서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자, 침대가 있는 경우랑 침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침대가 있는 경우. 자, 침대가 있는 경우와 침대가 없는 경우에, 자,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자, 종사자 수에다가, 자, 뭐를 더하냐면 침대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침대 수. 자, 침대의 수를 더하는데, 자, 이걸 또 기억해 주세요. 침대 수를 더하는데 2인용 침대. 2인용 침대 같은 경우는 몇 개로? 자, 2개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2인용 침대는 몇 개로 계산한다? 침대를 몇 개로? 2개로 뭐 한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종사자 수에다가, 종업원 수에다가, 종사자 수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바닥 면적의 합계를, 자, 그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얼마로 나누냐면 바로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용 인원을 산정한다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침대가 있는 경우에, 지금 침대가 있는 경우 종업원 수가 3명. 종업원 수가, 자, 3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인용 침대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인용 침대가, 자, 1인용 침대가 20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 자, 먼저, 자, 종사자 수, 종업원 수가 지금 3명이니까 3 플러스, 자, 지금 침대의 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인용 침대가 20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20. 그리고 2인용 침대가 10개 있으니까, 자, 2인용 침대는 몇 개로 계산하라? 2개로 계산하라. 그럼 10개 있으니까 얼마? 2 곱하기 10 해서 20.
그럼 총 수용 인원은 몇 명이다? 43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공식을. 자, 그 다음에 뭐 강의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얼마로? 4.6으로 나눠주면 돼요. 4.6으로.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사항들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으로 나눈다. 수용 인원을 산정할 때. 자,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바닥 면적을 구할 때, 자, 계산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자,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복도와 계단과 화장실은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제외. 아시겠죠? 복도와 계단과 화장실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를 보시면 별표 5에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 일반적으로 소화기죠, 소화기. 자,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에서는 자, 먼저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소화기구를 전부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에 관계없이 항상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지정문화재 그리고 가스시설, 터널 이러한 곳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소화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할 곳이 있는데 바로 아파트. 자, 아파트에는 면적에 관계없어요. 아파트에는 무조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자, 다음 두 번째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대상은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한 가지만. 자, 지하가중 터널. 자, 터널은 얼마? 터널은 1000m 이상, 길이가 1000m 이상이 될 때마다 이상이 되면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터널 같은 경우는 1000m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특별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전부 다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지하가 중에 터널은 500m 이상이면 설치합니다. 500m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내 작업장에 있는 인원이 몇 명?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 50명 이상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50명 이상. 자, 다음 네 번째,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설치 대상. 자, 이거 또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항공기 경납고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공기 경납고. 그 다음에 주차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 장치는 몇 대? 2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곳. 그리고 전산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얼마?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바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 자, 여기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근린생활시설. 아까 말씀드렸죠?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곳.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에는 자, 창살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3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300에서 6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창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 일곱 번째.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대상. 자, 여기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고 아파트나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는 연면적이 얼마? 2000제곱미터 미만. 자, 이런 것들을 수치랑 다 매치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좀 어렵겠죠, 그죠? 암기하시기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시면서 암기를 해두세요. 꼼꼼하게. 자, 다음에 여덟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입니다. 자, 이건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자, 먼저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모든 층에다가 다 설치를 해주는 거고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하가 중에서 터널은 제외해요. 터널을 제외했을 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아홉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먼저 숙박시설이나 장례식장 및 복합 건축물은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목욕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하구는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가 중에서 터널은 길이가 1000m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하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수용 인원이 몇 명? 10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은 지정 수량이 500배 이상인 경우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째.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대상이다. 자, 먼저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에 있는 모든 층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터널인 경우에는 500m 이상인 경우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째.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 대상. 자, 여기에도 몇 가지 있죠? 바로 노유자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해당돼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해당이 되고, 노유자 시설이나 수련시설, 즉 숙박시설이 있는 것에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국보나 보물 같은 경우 목조 건축물에도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자, 다음 13번째. 자, 여기 인명구조 기구의 설치 장소에는 딱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만. 자, 어떤 경우냐? 7층 이상의 관광 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의 관광 호텔과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반드시 인명구조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객석 유도 등의 설치 장소. 자,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만. 바로 첫 번째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운동시설에는 객석 유도 등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째 보시면 연결 살수 설비의 설치 대상은 자,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지하층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즉 예외로 학교의 지하층 같은 경우는 150이 아니라 학교의 지하층은 7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학교는 700이에요. 700. 자, 다음 20번째. 자, 비상 방송 설비의 설치 대상이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바로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자, 재현 설비의 설치 대상도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첫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자, 지하층으로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지하가 중에서 터널 같은 경우는 그 미터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지하가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터널 같은 경우.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을 보시면 별표 6에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비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면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화재 탐지가 설비되어 있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 면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설치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떠한 설비가 면제가 됐느냐 이렇게 매치시켜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매치시키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자, 별표 7에는 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오죠. 자,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첫 번째,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다음 세 번째, 화재 안전 기준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마지막 네 번째는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보시면 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 나오죠. 등록 기준. 자, 여기에서는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 기술 인력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먼저 주된 기술 인력에는 딱 한 명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거. 소방시설 관리사가 주된 기술 인력이고, 이제 보조 기술 인력은 누가 있냐? 소방설비기사, 그다음 소방설비산업기사, 그다음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자, 그리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보조 기술 인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자, 여기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인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한 가지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자, 첫 번째 적발됐다. 얼마? 100만 원. 두 번째 적발됐다.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됐다. 얼마?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순차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행령 좀 내용이 많죠? 그죠?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좀 인내를 가지시고, 꾸준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중점적으로 암기를 좀 해 두시고, 그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